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질문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제한 없이 받겠다고 한 만큼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또 주목됩니다. 같은 날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치러집니다. 구인난 끝에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3명의 중진이 후보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이철규 의원은 당초부터 출마 의사가 없었다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여당 내 역학구도와 또 새 원내 전략 어떻게 변화할지 원내 사령탑 후보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그리고 여야 정치토크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프랑스 칸 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영화인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의 대부로 불리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입니다. 영화 주인공으로는 처음으로 밟는 칸 영화제 레드카펫. 어떤 마음일지 김동호 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토크. 여명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방송 전에 기자회견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9일 목요일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확정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되고요. 앞서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께 영상을 통해서 지난 2년의 국정 운영 기조 또 정책 추진 상황 설명을 먼저 하고 앞으로의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먼저 말한 뒤에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시기와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세 분의 평을 먼저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여명 행정관님. 네, 예. 우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한 만큼 각종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선 올해 초에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던 것을 두고 또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총선 이후에 이러한 민심을 받아들고 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컨대 뭐 수사 외압이라든지 혹은 또 영부인의 고가의 파우치 받은 논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었다. 이후에 국민의 판단을 듣겠다라는 식의 답변이 예상됩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지금 뭐 그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계획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린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무실에서 직접 영상을 통해 전달하는 거고 브리핑에서는 질의응답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번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반성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서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야당이 거머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사실은 자신의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 한참 끌고 6일 뒤에 담화를 했고 그 담화도 아니에요. 사실상 수석 이
비서관 회의에서 그냥 네.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과도 전원으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과를 뭘 누구한테 했는지에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의 3년도 전 지난 2년과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나 국민들 질문 받는 것을 꺼려해 왔지만 이번에 이 기자들로부터 질문 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하고 참 오랜만이죠. 예. 말씀 좀.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까지만 좀 지켜보고 나서 지켜보자라는 좀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불통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전까지 어떤 여소야대 정국은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21대 총선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히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그게 이제 여당의 대패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 국민과의 대국민 소통을 늘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야당 대표와 통화도 하고 뭐 회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여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또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이제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게 뭐 형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보니까 질의응답이 한 1시간 정도 남짓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모두 발언이 한 20분, 질의응답이 한 30분 정도 좀 짧았다 얘기가 있었는데 어떠세요? 이번에 자유롭게 주제 제한 없이 질문 받을 거라는데 혹시 질문이 좀 몰리려나요? 여러 가지로 몰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혜병에 대한 특검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검찰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 김백이라고 보는데. 김백이요? 네,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앞두고 면피용 수사를 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지금 검찰이 칼을 거꾸로 쥐고 지금 이제 다시 칼날을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에게 겨누는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저는 사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면피하기 위해서 검찰을 그렇게 사전에 움직인 거 아닌가? 그래서 답변은 심플해질 수 있죠.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최혜병과 관련된 것도 결국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건 지금까지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왔냐. 그럼 공수처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은 왜 그런 얘기들을 안 했냐. 그리고 공수처장을 왜 그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냐. 그러한 질문들에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염혜 행정관님 잠깐 김백이라고 하셨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고가 가방 의혹 관련해서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김백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립적인 의견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여당에서는 9개월 남은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저런 지시를 내렸지? 혹시 뭐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의혹 어린 시선이 있는 거고. 이원수 총장이요? 뭐 또 반대편으로는 방금 이동학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현석 총장이 수사팀을 보강해 가면서 빨리 영부인에 대한 그 가방 수수 의혹을 뭐 철저하게 수사해라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던 바고요. 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뭐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치학계 또 뭐 사법계에서도 갖는 문제 의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이 검찰 체제에서 우선 수사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모자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자르다 하면은 그 이후에 특검을 이렇게 개시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지금 되어온 문제인데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너무 크게 이제 좀 야권에 우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정부 측에서도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가방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대가성이 있었느냐. 예, 있었냐 없었냐. 근데 또 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현안 자체가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다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정의, 공정, 상식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들어섰는데 실제로 자신과 관련되거나 혹은 자신의 측근들과 관련되거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거를 대부분 다 면피용으로 계속 시간을 끌거나 사정기관을 움직여서 마치 사정기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행동들을 국민들 앞에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보세요. 이제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라고 이 검찰총장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검찰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왜 그동안 그럼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했다. 얘기는 한 거예요. 근데 야당 대표의 여사에 관해서는 뭐 지난 대선 때 뭐 7만 8천 원인가요? 밥 사준 것 그 밥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총선 앞두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또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돈봉투 건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도 별건으로 넓혀가지고 구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잣대가 왜 야당에겐 가혹하게 정해지는데 자신들에게는 왜 이것이 정해지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사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야당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압박하는 지금의 이 정치가 실종돼 버린 상황에 대해서도 네네.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질문이 뭐 기자회견 때 나올 것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김백인지 아니면 어떤 답이 나올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명 행정관이 짧게요. 그러면 참 뭐 최상병 특검법 관련 이야기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들 여러 가지 좀 민감한 현안들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예상을 하신다면요. 우선 대통령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 그 고가의 파우치를 받는 뭐 과정이나 그 사실관계들 그리고 최상병 뭐 조사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한 외압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하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일반 생이 바쁘고 삶이 바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잠깐 듣는 라디오 혹은 잠깐 보는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사실관계를 쭉 나열해 보고 이 이후에 국민들의 판단을 듣겠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예상되고 또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유성님,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진솔한 설명과 함께 민생과 국익을 위하는 마음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하시고요. 대통령실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해보죠. 지금 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방안 또 구체적인 인사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민심 청취가 목적이다. 근데 또 사정기관에 대한 어떤 장악 의도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학 의원님 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없앨 때도 결국은 사정기관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의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민정수석 자체를 두지 않을 거다라면서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민생이라는 이유를 들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 만들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이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탈락했던 민생특보로 대통령이 갑자기 그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분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인가요? 그분 자신의 친구고
그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으신 분을 갑자기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뭐 하시고 있고 네. 그렇다면 민심을 듣기 위해서 갑자기 민정수석을 두겠다? 여기는 의혹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신들이 없앴던 그 의혹을 받았던 이를테면 사정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서의 이 장치가 아니라 이 부분이 다시 결국엔 그 장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는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장악하고 남은 3년 동안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염영 행정관님. 저는 짧게 예.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그 초반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뭐 사정을 통해서 일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혹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예. 사실 대통령도 대통령이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일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요.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 사정기관을 상대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을 청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번 대통령실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좀 국민 신문고의 형태로 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민원을 받는 형식이었지 그러니까 민생을 직접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청취하는 그런 기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빨리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차였고 예. 또 이게 총선 참패로 드러난 그 민심을 읽기 위해 전 민정수석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의원인데요. 가장 먼저 출사표 던진 송석준 의원은 잠시 후에 뉴진스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일단 모두 행정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또 수도권, 또 충청, 영남 이렇게 지역구는 제각각이고요. 보수 텃밭에서인 대구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의원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수도권과 충청권 민심을 잡지 못한 이번 선거를 교훈 삼아서 송 의원이나 이 의원이 좀 유리할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배라고. 다들 이제 서로 나오기 싫어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겠다 이제 자처해서 나오신 건데 저는 이 세 분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투형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관리형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분들이라는 점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사실은 뭐 수도권, 충청, 지금 영남 이렇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긴 한데 이분들한테는 사실 그 지역이라는 게 큰 뭐 의미는 있을까 싶기는 해요. 다만 이제 추경호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영남 대구에서 이제 3선을 하셨고 지금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구성에서 이제 영남 의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이 세 분들 중에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의 방향이 막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염영 장관님 지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는 수직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또 하나가 무엇보다 171석의 거대 야당과 좀 힘겨운 원내 협상을 앞으로 벌여야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신 것 같으세요? 세 분 중에서?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은 전체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패로 인한 거대 야당을 상대로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성사시켜야 하고 또 각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구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또 실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 같은데 그런 역량을 갖추는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근데 나오겠다고 한 분보다 나오지 않은 분이 더 주목을 받았어요. 이철규 의원인데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결국 안 나와야겠다 마음 접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아마 이철규 의원 정도의 충성심이라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 굉장히 꽤 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위기 때마다 온몸을 불사질러서 대통령을 방어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각종 특검법들이 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탈표를 막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이탈표 막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하나는 당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채찍이 있을 텐데 예. 대통령은 지금 당근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채찍을 써야 된다면 적어도 대통령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철규 의원으로 결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네네. 이렇게 보는데 네. 결국에는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오게 된 이 속사정은 저는 이제 앞으로 오히려 내부에서 이탈표를 막으려면 네. 채찍보다는 오히려 당근책, 오히려 유화로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색상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분들로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저는 뭐 이렇게 각 관료를 하셨다는 것들도 있지만 예. 관료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를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돌진하자라는 돌파형이 아니라 네네. 그냥 그저 말을 잘 듣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서실장이나 정무비서관, 수석, 정무수석 예. 이런 분들이 결국 당을 장악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네네. 근데 이철규 의원이 나오지 않은 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당정 관계 변화를 좀 예고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선거 전만 같았어도 사실 이철규 의원의 어떤 그 대통령의 마음이 이철규 의원에게 있었다 하면은 찍어 누르는 식으로라도 진행이 됐을 거고 네.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책임을 뭐 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뭐 공천 뭐 인재영입위원장도 하고 예. 공천관리위원으로도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보면은 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민심을 좀 읽은 게 아닌가. 네네. 또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동학 전 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을 통제할 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당정이 수직적인 관계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네. 판단이 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이른바 친윤 핵심 인사분들 보면은 이철규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 안 나오시기로 했고 장제원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하셨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를 사퇴하셨고 약간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염행정은 지금 황우여 비대위 국민의힘 체제가 정비를 시작했는데 쇄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참 주목이 되는데 무엇보다도요. 지금 전당대회가 6월 말 뭐 7월 초 뭐 이렇게 예상이 현재까지는 되는데 근데 아직 비대위원도 다 못 꾸렸고 원내대표 선출되기도 전이고 또 전당대회 룰까지 손볼 가능성이 제기되면 더 물리적으로 좀 늦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식사 자리 자주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뒤로 시기가 늦춰질수록 등판하기 수월한가요? 아무래도 예. 총선 직후에 같이 선거를 뛰었던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예. 후보들 또 당선인들이 한동훈 위원장은 좀 쉼이 필요할 때다라고 했던 만큼 네네. 아무래도 그런 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국민들 혹은 당원들 입장에서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뒤로 밀어주는 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나오기가 수월할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예. 지금 총선 백서 특위가 꾸려지고 있고 일을 막 시작했어요. 네. 네, 이 백서를 통해서 지난 총선 과정을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복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설문조사 하고 있죠. 예. 또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당원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그 백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도권 당대표론이라고 하면은 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있을 수 있고 또 3040 대표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 다 따져서 뭐 이 전당대 일정이 길어진다고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무조건 유리하다 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혹시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비대위원들하고도 식사했고요. 최근에 당직자분들하고도 식사했다고 하고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를 위한 몸풀기 수단 아닌가. 정기적으로 보면서 자주 교류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미심장한데 그 예. 말보다도 예.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거부를 했잖아요. 네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서천 화재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를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김 여사 명품백 관련된 이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탈 움직임이 막 나왔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비대위원들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하고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용산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밥을 한번 먹더니 그 이후 일정을 전체 다 취소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러한 기억들이 또 떠올라서 네. 대통령의 어떤 일정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또 굴욕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스스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커나가려면 대통령과 일정 부분의 선을 긋고 독립과 자립된 정치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앞으로 이 전당대회 장은 굉장히 큰 무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가 뒤로 만약에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네. 그 기회가 서서히 한동훈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 인사했던 한동훈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이제는 대통령이 밥 먹자 해도 난 밥 먹지 않는 한동훈이야. 혹은 내가 국민의 민심을 잘 듣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바로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 그러한 것들이 맞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요. 네. 민주당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에 당내 경선을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추미애,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우원식 이 의원분들 당선인분들이 공식화했고 박지원 의원도 뭐 저울질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동 대표님, 네. 민주당이 이번 경선 1차 투표 과정에서 만약에 과반 득표가 없으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명심에 가까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결선 투표 이야기가 나온 거는 혹시라도 이제 비명계 혹은 뭐 반명계에서 출마했다가 결선 투표에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출마를 표명한 분들, 방금 말씀하신 네 분의 당선인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결선 투표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뭐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친명 쪽에 서 계셨던 분이고 반대로 이제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시면서 이제 친명계 지지층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원조 친명들과 그리고 선명성을 강조한 새로운 이제 친명 후보자 간에 누가 더 이제 이 표에서 도움을 얻을까 저는 그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당성의 문제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당성이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던 것 자체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아마 다수가 나와서 경쟁을 하면 20, 30표 정도만 받아도 바로 국회의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전체 표를 받으면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의원들 전체가 표를 던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 보는 게 훨씬 맞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의 관점인 거고 대신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관전 포인트. 저는 아까 말씀 주신 정성호, 우원식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 셋 중에 한 분이 되느냐 아니면 추미애 의원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추미애 의원이 뽑힐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소구력을 갖고 있는가 의원들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여기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행정관님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최근에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차기 국회의원 후보자분들의 발언 관련해서요.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그 자리에 오른 순간부터는 당 적과 관계없이 국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존경을 받았던 거죠. 이게 우리 당이 추구하는 입장과는 다르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고 또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익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일당 독주 분위기로는 결국엔 국민이 불행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로 정체는 평소 주말보다 심한 편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안성분기점 4, 5차로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 많이 혼잡하니까요. 추가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반대 평택 방향은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또 서안성 부근에서 안성분기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영동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 나들목부터 7km 구간 사고 여파받아 막히고요. 이후에는 비룡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 또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길게 밀리고요.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는 30km 구간 넘게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신갈, 판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지난 2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경기 이천시의 삼선 송석준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 유일한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인 9일 목요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조금 전에 확정이 됐는데 윤 대통령 2주년을 맞는 소회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좋겠다. 어떤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예, 그동안에 참 2년이 격동의 대한민국의 시간이었죠. 네. 예, 그렇지만 아쉬웠던 것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다는 점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제대로 조각 마무리까지 어려울 정도였고 네. 중요 개혁입법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다수 우리 야당의 발목에 잡혀서 어려웠는데 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솔직 담백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국민들께 좀 고백도 해주시고 네. 또 우리가 또 국민들로부터 협조 그리고 또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소력 있게 예. 좀 협조 요청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번에 총선의 민심도 좀 담아주시고 그동안 2년 동안에 하고자 하셨던 일들 못했던 네. 또 그런 좀 마음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호소력 있는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짧게 하나만 보충을. 예. 특히 이번에 뭐 민감한 얘기 질문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그런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털고 갈 것은 털고 가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예.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면 좋겠다. 뭐 가령 뭐 최상범 특검이랄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랄지요. 예. 어떤 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저는 예. 충분히 그 뭐 소회와 또 솔직한 입장을 말씀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대통령님 스타일이 뭐를 숨기거나 그거를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뭐 덮고 가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이제 2년간의 여러 가지 소회와 함께 그동안에 뭐 국민들께서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원내대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구인난이라는 얘기가 초반에 나왔었어요. 뭐 입후보하는 분들도 없었고 뭐 출마 선언하는 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선거를 좀 미루기까지 했는데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나서긴 하셨거든요. 뒤이어 두 분이 나오셨고 처음에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나셨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참패에 가까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엄중함 속에 자 우리가 자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우선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우선 뭔가 나서기보다는 더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쉽지 않은 길이죠. 지금 저 절대 다수 야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뭐 다수 야당의 행태를 보면 우리 원내대표라는 직은 굉장히 희생과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곤란한 상황들을 감내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험하고 고된 길이다. 원내대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셨단 말이죠. 향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1번 과제 혹은 뭐 1, 2번 과제, 최우선적인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일수록 우선 내부적으로 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 21대보다도 우리 수적으로 이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은 우리 의석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똘똘 뭉쳐서 구심력을 확보하고 서로 당내 결속을 다지는 것이 우선 그 원내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선거 참패의 교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이행하는 거. 저는 바로 그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려운 민생 위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안전 위기, 뭐 이런 안보 위기, 이런 사회 갈등 치유,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당의 또 지도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국민들과의 소통, 또 모든 소통과 또 자세, 좀 더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우리 지도부에게 새로운 지도부에게 요구되는 것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배, 추경호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가지신 후보 경쟁력은 역시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했다 이 점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총선 민심도 역시 우리가 수도권 민심이 우리에게 매섭게 작용을 했고 수도권 민심을 잘 알고 섬기고 또 잘 받들어야 우리 당이 다시 사랑받고 다시 다수 의석도 찾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번 총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 성적이 좋지 않았고 영남 지역의 뭐 당선자분들이 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영남당 이미지가 뭐 굳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된 총선의 연거푸 패배 이후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된다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세요? 사실 우리 영남당이라는 그 표현이 좀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남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공을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영남당이라는 그 지칭으로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남 출신 의원님들이 많고 또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많이 우리가 의석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당의 이미지를 가질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이 연상되는 것은 또 우리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는 우리 영남 의원들이 많지만 또 우리 당의 어떤 모습 또 저 지도부 구성은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민심을 받드는 그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국민들 시각에서도 보기가 좋겠죠. 지금 뭐 이철규 의원님 결국에 SNS에 글을 올리셨죠. 애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초반에는 원내대표로 되게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이철규 의원께서 원내대표에 나오시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신 의미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나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신 적도 없고 네. 또 뭐 이번에 또 안 나왔다는 자체도 어쨌든 뭐 주변에서 이제 그런 기대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안 움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우리 세간에서는 너무 이철규 의원님에 대해서 좀 과잉 억축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합니다. 물론 그분이 그동안의 중요 고비마다 예. 우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와 억축을 받는데 좀 필요 이상의 그런 예. 부분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분이 좀 이번에도 뭐 같이 경쟁을 했으면 좋은 경쟁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의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용산과의 소통이 되게 원활한 인사가 차기 원내대표로 적합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뭐 비교적 친윤으로 분류되시긴 하지만 그렇게 또 개파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또 이번에 찐윤 이철규는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비윤도 없다. 친윤 3파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 용산과의 소통 관계는 어떻게 방향을 좀 정립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우리 그 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의 관계는 다 정상적으로 가깝고 소위 뭐 본인이 부정을 하면 모를까 다들 친윤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님과 같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네네. 또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역할을 나누어서 윤석열 정부 탄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하나의 또 동지적인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든 우리가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정상적으로 갔는데 저는 충분히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보다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국정 수행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총력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은 앞으로 각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야 협상을 무엇보다 전면에서 지금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벌써부터 참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은 차기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1인당 25만 원 이 민생지원 회복 지원금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다 국민적 관심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뭐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선 그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은 이미 뭐 그 수사가 이미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억축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정쟁만 일으켜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25만 원 지급 문제도 항상 우리는 정치권은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약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도 있고 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 산업에 대한 정말 과감한 지원도 필요한 이런 시점인데 우리가 그냥 막연한 퍼플리즘에 우리가 젖어서 꼭 써야 될 때 돈을 못 써서 결국은 우리가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암울해진다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러한 논의를 자제해야 되겠죠. 또 하나가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경한 입장에 맞서는 강경한 투사로서의 역할론도 기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요? 지금 뭐 주장하시는 게 나름대로 협상을 위한 하나의 이제 사전 포석이라고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은 상식선으로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그 관례도 있고 또 하나의 이런 룰이라는 게 오랫동안 축적된
그런 그 견제와 균형의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네. 그야말로 내가 수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뭐 본인의 그 어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들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견제 시스템이 그렇게 뭐 이렇게 원하는 만큼 그렇게 반드시 꼭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서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타협하면서 가야죠. 2081님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 100% 당원 투표 지지하시는지 물어보시네요. 글쎄요. 이게 뭐 전당대회 룰을 좀 뭐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여러 가지 또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어떤 편협된 시각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고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당내외 이런 여러 여론 수렴 그리고 당내 또 우리 당선자 의원님들 간에 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원외위원장님들의 의견도 거쳐서 어쨌든 원활한 소통과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골 탈퇴에 당의 이런 체질과 또는 당의 어떤 골격의 그 교체는 뭐 필요할 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100%에서 여론조사 한 50 정도는 하자 이런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많이 또 패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최대한 민심을 좀 반영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겠죠. 그렇지만 또 그 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없으면서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민의를 따르는 정당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다른 당의 경우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이런 정치 시스템도 한번 비교하면서 가장 민의를 잘 담을 수 있는 룰이 뭔지 잘 또 전문가들과 또 우리 당내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뭐 잘 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발간 위해서 TF 조정훈 의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 보시니까 국민의힘 총선의 패배 원인은 참 이거였던 것 같다. 돌아보시면 뭐였던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패배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요. 뭐 어느 하나로 또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우선순위로 말씀드리자면 전 이번 총선에는 경제 리스크와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번 결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었고 총선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오리무중의 선거가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경제 민생 위기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타들어가는 민생 해결을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해내라. 그것이 결국 여당인 우리 당의 입장에서 더 크게 그게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우리 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타들어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안보 위기 이런 걸 해결하는데 우선 당정대가 하나가 돼서 책임 있는 또 유능한 문제 해결하는 당의 의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들어가는 민생 위기 특히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으로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입법 과제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도 경제 성장을 짧은 기간 내에 이뤄냈습니다. 그 동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수많은 이 규제가 이렇게 그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동력이 성장 동력이 많이 식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억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도한 규제 개혁을 해내서 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지만 네네. 아직도 많은 규제 개혁 입법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억제되고 민간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 이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7689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현 정부는 대기업 감세 정책을 폈는데 예. 25만 원 지원은 포퓰리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예. 감세 정책으로 만약에 그것이 이제 기업의 투자를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한번 제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기업의 그 어떤 그 감세가 예.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의 과감한 또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25만 원 그 이런 지급 이런 문제는 전 국민에게 주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과거에 그 코로나 때 각종 지원금 정책을 써봤지 않습니까? 네.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과도하게 풀어진 유동성을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가 이루어지고 고물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어려울 때 풀 때는 굉장히 그 대중요법으로는 좋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구조적인 거시적인 그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주기식 퍼퓰리즘적 돈살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 약자들에게 적절히 두텁게 보호를 해주고 네네.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지 막연하게 풀기는 사후적 중장기적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3초 남았네요. 예. 차기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신다면은 당과 원내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이 어렵습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이제는 책임 있는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신뢰도 얻고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서로 여야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또 좋은 합리적인 미래 대안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협치의 예. 대화의 정치를 복원을 해서 또 우리 당도 좀 더 국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여야 소통, 당정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이제는 소통 잘하면서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 지역구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하유리와 엄마는 모자원 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유리를 출산한 후 쭉 이곳에서 살아온 두 사람. 불안정한 환경 속 육아도 어렵지만 엄마의 더 큰 걱정은 하유리의 건강입니다. 키 140cm의 외소증과 경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는 자신의 병이 유전될까봐 늘 불안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 검진에서 하유리의 신체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과 건강한 신체를 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엄마. 오늘도 엄마는 하유리의 치료만을 생각하며 힘겹고 고된 작업을 견뎌냅니다. 서로가 전부인 엄마와 하유리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 산지와 남해안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에 그간 많은 비가 내렸고요. 내일까지도 이 비가 간간히 더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남으로 5에서 10mm, 영동과 충청 이남 5에서 20mm 정도 더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이렇게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남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점 사항을 보면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로 중부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또 강원 산지에는 동풍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외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대의 안개 끼는 곳은 많겠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 또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더욱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당분간 높고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등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등 13에서 2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까지는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16도 등 13에서 2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의 파도 높겠고요. 서해상의 안개가 짙은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남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수도권에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하며 외식 물가 상승률이 35개월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떡볶이와 비빔밥, 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는 과정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출근길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서울 동행버스 노선이 모두 10개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경기도 성남, 고양, 의정부 노선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세계 3대 국제 영화제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바로 칸 영화제인데요. 14일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이 칸 영화제를 동네 영화관 다니듯이 24번이나 참석한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주인공으로 초청장을 받은 분입니다. 1937년생이시지만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영화 청년 동호. 칸 영화제 측은 초청 이유에 대해서요. 한 관료가 어떻게 영화와 사랑에 빠지고 영화 발전에 헌신하게 됐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공인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쉬셔야 되는데 연휴라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칸 영화제 가시면은 25번째 가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니 심사위원으로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다만 예, 작품 주인공으로는 또 처음이신데 레드카펫을 밟게 되실 거고요.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영광스럽고요. 예. 그러나 또 저에 관한 영화로 간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뵈니까 배우 포스가 좀 나시기도 해요. 배우 느낌이. 예. 네. 김동호 전 이사장께서는 이런 별칭이 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아버지. 이런 별칭이 따라다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문화부 관료 출신으로 차관까지 오르셨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출범 당시엔 집행위원장 이후에 이사장을 맡으셨고요. 세계 각국의 주요 영화제마다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심사위원으로 초청도 받으셨고요. 또 1988년에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맡으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가장 쭉 돌이켜보시면 내가 참 혼을 다했던 영화 관련된 이력은 언제세요? 뭐 그거는 어차피 부산국제영화제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네. 또 100여 곳 이상의 영화제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주요한 이런 이력들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앵커 양반 그거 왜 뺐어 싶은 거 있으세요?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만 네. 너무 늙었다 하는 걸 빼주셔서 다행입니다. 청년동호입니다. 청년동호. 영화 청년동호. 자, 초청작 이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영화 청년동호인데 이사장님께서 영화에 빠져서 살아온 그동안이 담겼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특히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제 삶의 추적을 따라가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의 전당, 현대미술관 또 종합촬영소, 부산에 있는 영화의 전당 이런 쪽에 쭉 다니면서 제 삶의 궤적을 따라다녔고 또 거기 관련돼서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하는 그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네. 예술의 전당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대 대표를 맡으시기도 하셨었죠? 네. 제가 기획을 하고 땅을 잡았고 건설을 추진했고 그러다가 초대 사장도 맡았죠. 그러셨죠. 지금 초청작 다큐멘터리 연출을 맡은 김량 감독은 2022년에 고 강수연 배우가 타계했을 때 크게 낭만한 김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고 강수연 씨에 대해서 참 각별하실 것 같은데 그 인연이랄지 각별한 마음을 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강수연이 타계한 지 2년 됐는데 내일이 바로 그 기일입니다. 내일이네요. 그래서 내일 이제 추모공원을 가는데 강수연 배우하고는 19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아제아제 바라제가 상영됐을 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우지원상을 받는 현장에 있었고 그 후에 돌아와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거의 페스티벌 레이디처럼 매년 부산영화제 와서 사회도 보고 쭉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는 강수연 연장이
지휘위원장을 맡았고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또 한 2년 같이 일했고 제가 2012년에 그 듀리라는 영화를 만들 때 네. 그때 또 주연 배우로 출연도 했고 해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죠. 네네. 참 그때 생각하시면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전화 받고 응급실로 갔다가 그다음에 영안실로 갔다가 뭐 우리 장례위원장도 맡았었고 또 작년 일주기 때는 또 그 회고전 뭐 이 조직위원장도 맡았었고 네. 그래서 좀 남다른 인연도 있었고 너무 애석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 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그때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사장님을 주연으로 삼은 이 다큐 영화에 그래 한번 출연해 보자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국제신문사 사장이 작년 1월 초에 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다큐를 찍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장사가 되느냐 해가지고 좀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래도 또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또 김양 감독이 꼭 찍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촬영하신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고 이게 주로 이제 뭐 영화 인생과 또 추억이 담긴 장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들 또 담겼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참 마음에 남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차피 그것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했던 종합촬영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현장에서 비가 오는데 많이 촬영을 했었고 가장 애정이 깊었죠. 그 장소는. 네네네. 종합촬영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가십니다. 4222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이사장님 영화 산업에 큰 이바지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뵙고 싶어요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자, 영화 속에 보면요. 지금 여러 인사들께서 그 이사장님과의 인연을 회고한다라고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 몇 명 또 그 사연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은 일본의 거장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 예. 저는 그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의 첫 번째 영화부터 거의 모든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절친으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이 그렇고 그다음에 임권택 감독이 1989년부터 제가 그 아자아리에 바레아리에부터 계속 촬영 현장 다 쫓아다니고 뭐 하면서 가장 가깝게 지낸 감독이죠. 그래서 임권택 감독, 또 이창동 감독 이런 분들이 인터뷰어로 나왔고 특히 영국 배우 박정자 선생님이 쭉 인터뷰어로 나와가지고 저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배우 조인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임권택, 이창동, 박정자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분들께서 직접 어떤 내용들을 인터뷰해 주셨다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인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 말고도요. 특히 칸 영화제가 열리는 프랑스 칸에서 만난 분들하고는 여러분들 이른바 술친구로 지내시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름이 뭐 타이거 클럽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비정성 씨와 홍등을 만들었던 타이완의 허우샤오시엔 감독, 또 프랑스 대표 영화 잡지 뭐 카이에 듀 시네마의 편집장 몇 면이 되게 화려한데 이 타이거 클럽 어떤 계기가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 2001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대만의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왔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해에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새로 맡은 데어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이 제가 삼고 초려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로텔담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사이먼 필드도 왔었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영화제 끝나고 이제 뒤풀이해서 같이 뭐 소주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11년 네. 2002년 네네. 그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호샤우셴 감독이 또 심사위원을 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이먼 필드는 집행위원장이었고, 네네. 또 피터 반 비오렌이라는 그 언론인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테오리 프레머 집행위원장, 예.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제 이름이 그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 있고, 네네. 김동호. 네, 네네. 그다음에 로테르담 영화제 로고가 또 타이거였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타이거 클럽을 만들자. 예. 해서 2002년에 그 술 친구들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의 영화제가 끝나는 201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매년 부산에서 만나서 술하고 춤추고 네. 노래하고 그러고 헤어지고는 했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이사장님의 간과 위 또 주량도 한 몫을 했구나 싶긴 한데, 그런데 술을 끊으셨다고요? 2006년부터? 네, 2006년 네네. 1월 1일 날 끊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예컨대 종합촬영소를 세울 때 네. 주민 100명과 소주 한 잔씩 주고받고 해서 100잔 이상의 네. 술을 한 자리에서 마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알아주는 주당이었는데 2006년 접어들면서 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앞으로 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또 뭐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부산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 부분이 좀 쓰였겠죠. 자, 지금은 술을 끊으셨다고 하시고요. 자, 지금 초청된 분야가 칸 영화제에서도 칸 클래식 부문인데 지금 2010년에 이사장님께서 쓰신 책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라는 책에도 이 칸 클래식 부문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내고 한 14년쯤 지나서 스스로 여기에 주연으로 초청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칸 클래식 부문, 이게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 영화를 복원하는 영화요. 네네. 그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섹션이에요. 그래서 한국 영화 같으면 신상옥 감독의 연산 일기라든가 네네. 김경 감독의 하녀 같은 복원된 영화들을 틀었던 그런 섹션입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는 세계 영화계의 거장들 또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4-5편씩 선정해서 틀고 있어요. 올해 같으면 제 영화와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관한 회고전 영화 뭐 이런 영화가 올해 같이 틀어지게 되고, 작년 같으면 그 프랑스의 유명한 여자 감독인 아네스 바르다 감독, 그다음에 빔 벤더스 감독, 그리고 이런 감독들에 관한 영화들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4-5편씩 그런 거장 감독들 또는 배우들에 관한 영화 다큐멘터리가 틀어지는데 올해는 제가 거기에 끼었습니다. 끼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겸손한 말씀을 갖고 초청을 받으셔서 초청작입니다. 처음 칸을 찾으셨던 때가 1996년으로 그러셨는데, 그때는 부산국제영화가 시작도 되기 전인데 칸에 처음 가셨을 때 첫인상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 1996년에 이제 부산영화제를 준비하시면서 부산영화제에 꼭 참석할 인사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칸에 5월달에 갔었고 그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장 부럽게 느꼈던 것은 그 레드카펫 밟고 이제 초청된 감독이나 배우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르미에르 극장을. 그걸 보면서 야 이제 한국 영화는 언제 여기 칸 레드카펫을 밟을 것인가. 너무 부러웠죠. 예. 그러다가 다행히 2001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춘향전이 2000년에 그게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그때 배우들이 전통 한복도 입고 갔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뭐 이태원 사장이나 뭐 임권택 감독이나 정일성 촬영 감독이나 전부 뭐 막 붙잡고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했었죠. 아유. 그러다가 2002년에 이제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이 감독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2007년에 전대현이 주연 배우상을 받았고, 그리고 뭐 2009년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또 초청이 되고 2010년에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영화가 계속 초청을 받게 됐죠. 참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라는 그 책에 이런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도 황금 종려상을 받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근데 실제로 2019년이죠.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거든요. 예언이 적중했는데 어떻게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7년까지는 칸 영화제가 50주년을 맞는 해였어요. 50주년. 근데 50년 동안에 한국 영화는 딱 5편밖에 초청이 안 됐습니다. 1984년에 이도영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부터 한국 영화가 초청받기 시작을 하고 또 수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곧 황금 종려상도 받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책 쓴 때가 2010년이었기 때문에. 자,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분들께서요, 김동호 전 이사장님을 부산국제영화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시작부터 이후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했던 비결 돌아보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영화제가 시작할 때부터 아시아의 새로운 감독, 새로운 영화를 발굴해서 세계에 알리고 그 감독들의 작품을 지원한다 하는 목표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뒤따르는 프로젝트로 뭐 프로젝트 마켓을 뭐 3년 후에 바로 시작을 했고 또 2010년에는 아시아 필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을 양성하고 뭐 이런 목표와 프로젝트가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왔네요. 6824님, 지금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드셨는데 지금도 해마다 영화제는 돌아오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런 사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10년 전에 이른바 뭐 다이빙 벨 상영 사태로 파행을 빚기도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구원투수 역할로 나서기도 했지만은 뭐 동반사퇴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올해는 조직 안정은 찾았다 이런 평가는 받지만은 참 집행위원장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부산국제영화제의 현재 모습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사실 좀 부산영화제가 많이 흔들렸고 또 어떤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그 새로운 이사장으로 박강수 감독, 그 박강수 감독은 제 1회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초청해서 함께 일을 해서 영화제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새로 이사장으로 부임을 했고 우선 적당한 집행위원장을 못 찾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대행 체제로 영화제를 치릅니다만 그러나 이제 박강수 이사장이 오면서 영화제는 이제 정상 궤도의 길에 들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뭐 안정된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예.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 이사장님에 대해서요.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것은 되게 유명한데 요즘에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영화인 분들하고 함께 뭐 영화도 같이 보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영화계 원로로서 무엇인가 뭐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집에 서재 조그만 공간에 한 15명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는 그 영화 스크린, 전동 스크린과 촬영 뭐 장비를 갖춰놓고 이제 동네 분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모셔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한 4개월 정도 매달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팬데믹이 없어지면서 다시 좀 보자 하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배창호 감독, 이장호 감독, 또 이정양 감독, 또 정지영 감독 이런 감독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영화 틀어주고 주민들과 다가와해를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제가 주선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뭐 3650 지구 로타리 클럽이 있는데 그 소속가의 한 100개의 로타리 클럽 회원 중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시내 클럽을 만들어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가 있는 날에 함께 영화도 또 보고 이제 그렇게 조금 영화 보는 운동을 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제영화제라는 국내외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어떤 철학이 있으실 텐데요. 그 철학이 뭘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리더가 되자면 우선은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화합을 목표로 추진해야지만 그 조직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요. 일부 뭐 천만 관객 이런 영화를 빼면은 요즘에 한국 영화 성적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OTT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극장 관객이 4분의 1로 줄었다가 뭐 작년부터는 이제 회복됐다 해도 반밖에는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OTT로 뺏기고 그래서 사실상 위기는 위기죠. 그것도 영화 제작하는 분들이 관객이 많지 않으니까 영화 제작을 기피하게 되고 또 드라마 쪽으로 또 많이 돌았다가 지금도 거기도 좀 침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도 지금 추이를 보면 좋은 영화는 또 관객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계에서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독립 예술 영화, 저예산 영화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지만 이제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3253님께서요 문자 주셨네요. 삶 자체가 영화인 김동호 이사장님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1937년생이신데 인생을 돌이켜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젊은 세대에게 짧게 말씀하신다면요? 우선 오늘은 내일은
오늘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느냐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보다 더 밝은 희망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 멋지게 또 턱시도 나비넥타이 입으시고 레드카펫 걸어가시는 모습 언론 통해서 지켜보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서히 정체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강일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이천에서 호법 부근, 다시 호법에서 용인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양지 3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에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둔대에서 반월터널 사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은 영동 부근에서 영동 1터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4km가량 제속도 못 냅니다.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다시 천안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는 각각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만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해졌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쪽으로 구리시계에서 원릉까지가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일본 관련된 얘기네요. 일본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도 일본도 모두 어린이날을 맞아서요. 네. 지난 토요일에 일본 총무성에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전체 인구 중에서 어린이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을 보는 통계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 꼴찌였고요. 일본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15세 미만 인구 비중에서 우리가 네, 꼴찌였고. 세계 꼴찌. 네, 그 다음이 바로 일본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한일 양국이 모두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비중이 얼마나 되길래 저는 그래도 일본 아니겠나 싶었는데. 네,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요. 한국은 11.2%였고요. 예. 일본은 11.3%였습니다. 0.1%포인트 차이로 우리가 일본을 앞섰는데요. 네네네.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어린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된 것은 UN 자료였고요. 네. 인구가 4천만 명을 넘는 37개의 나라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최하 수준이었고요. 다른 국가들을 좀 보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14.0%, 예. 중국은 16.8%, 영국 17.2%, 미국은 17.7%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국가 중에서 독일도 뭐 저출생 문제 있는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랑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명을 기록을 해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이 나라들을 다 제치고 한국이 1위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국통계청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자료도 있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0.6%로 더 낮게 조사가 됐습니다. 참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11.2, 11.3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일본 개선되지 않는 한 700년 후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단 한 명만 남게 된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가 나와요. 네, 충격적인 결과죠. 일본의 도호쿠 대학에서 아동 인구 시계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네네. 이게 인구 추정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계산해서 올리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2720년 1월 5일에는 일본에서 15세 미만 어린이가 단 한 명이 돼서 멸망 수순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아니 뭐 우리랑
아까 퍼센트 얼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퍼센트가 네. 우리도 이걸 보면서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 사실 한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26명인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추정치이긴 하지만 현재 0.68명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지난해부터 차원이 다른 저출생 정책을 표방을 하면서 육아수당을 대폭 인상한다거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면제 같은 좀 강력한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동부양 수당도 확대하는 방안을 쓰고 있고요. 또 2030년부터는 젊은 층의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뭐 청소년들 또 아이들이 참 귀한 시대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키즈 카페는 오히려 성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키즈 카페가 이제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시면 항상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거의 필수 시설이 되었는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 결과를 보면요. 키즈 카페 개수가 2013년에는 61개에서 재작년이 2022년에는 2280개로 37배나 늘었습니다. 네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매출액은 거의 7배, 이용객은 1.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저출생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키즈 카페의 성장이 아주 급상승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요. 특히 대형 키즈 카페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이 10만 원 넘게 쓰는 것도 예산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 때나 방문을 마음먹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장소인데요. 그럼에도 키즈 카페 이용객이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텐포켓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텐포켓 현상 무슨 말인가요? 네, 한 아이를 위해서 온 가족이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뭐 부모, 양가,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들까지 가족 10명이 다 돈을 한 아이에게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혜를 키즈 카페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키즈 카페 현상에 가보시면은 머리가 희끗한 조부모님이나 삼촌, 이모와 함께 온 어린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녀가 줄어든 반면에 소득은 늘면서 지출 여력은 커졌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좀 정착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가족들이 키즈 카페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서 주는 텐포켓 현상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앞서도 영화 관련 인사 말씀 나눠봤는데 영화계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참 요새 또 날씨도 좀 서늘해요. 네, 그런 바람이 많이 날씨인데도 불죠. 전주의 영화의 거리는 방문객으로 아주 북적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5월 초에는 전국의 영화 팬들이 전주로 몰려드는데요. 네. 전주국제영화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영화제로 꼽힙니다. 네네. 그중에서도 이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성격이 강한 작품들을 선보여서 영화 팬들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행사인데요. 지난해에도 전체 예매율이 무려 80%를 넘었고요. 올해도 영화제 개막 전부터 대부분의 영화들이 매진이 됐습니다. 영화제는 오는 10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화 상영하는 거 외에도 전주시 전역에서 이 영화 관련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 뭐 영화인들이 모여서 한국 영화의 어떤 위기 또 극복 방안 여기를 논의하는 이런 토론회 자료도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나요? 네, 우선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스크린 독식. 네, 스크린 독식이란 것은 소수의 영화 상영관을 몰아주어서 관객들의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난달에 개봉했던 범죄의 도시 4를 스크린 독식의 사례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네. 이 범죄의 도시 4가 이달 4일에 누적 관객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영 점유율이 개봉 후 7일 동안 무려 80%를 웃돌았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누적 관객 수도 수백만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극장들이 이렇게 한 영화에 상영관을 좀 몰아주는 이유는 뭘까요? 네,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극장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이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관객들을 끌어오려는 극장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더 많은 관객이 보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를 5분, 10분 단위로 촘촘하게
상영을 하고 황금 시간대와 상영관도 몰아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있는 그런 상업 영화들, 돈이 되는 상업 영화들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영화 때문에 대형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면 다른 영화들이 다 개봉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화 제작을 활성화를 해도 사실상 한두 편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전주영화제에 출품한 영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까 토론회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좀 영화관을 몰아주는, 상영관을 몰아주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대안도 논의가 됐을까 궁금하네요. 네, 스크린 상한제라는 제도가 언급이 됐는데요. 관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거예요. 현재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프랑스, 일본, 미국 등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토론회에 참여했던 5개의 영화 단체에서 이 범죄도시 4를 계기로 스크린 규제를 추진하는 제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흥행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범죄도시 4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올해 최고의 흥행작은 현재까지는 관객 1,100만 명을 동원한 파묘, 영화 파묘인데, 근데 토론회에서 이 파묘 제작사가 앉아서 105억을 손해봤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네, 영화 상영관의 객단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객단가라는 것은 관객 1인당의 평균 관람 요금입니다. 객단가가 관객 1인당 평균 관람 요금이에요. 네, 티켓값이랑은 다르게 이 영화 매출을 관객 수로 나눈 값이에요. 토론회 발제에 따르면 객단가가 지금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1만 285원이었는데 현재 9,768원으로 떨어졌어요. 파묘를 예로 들면 객단가가 9,655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객단가를 이제 적정가는 12,00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으로 설정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티켓 한 장당 900원, 총 105억 원을 손해봤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영화 좀 표값도 좀 많이 비싸졌다,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5,000원인데 객단가는 왜 떨어지는 건가요? 네, 영화 티켓은 15,000원이지만 현재 객단가는 실제 티켓값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 원인 역시 극장의 출혈 경쟁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극장 3사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서 뭐 이동통신사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같은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대형 멀티플렉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료 초대권도 많아졌고요. 근데 이로 인한 할인분은 실제 영화 관람료 수입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아니라 배급사와 제작사가 사실상 이 부담을 다 떠안게 되어서요. 객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제자였던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이 극장 업계에서 관련된 정보를 배급사와 제작사에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객단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날씨 관련된 얘기 오랜만에 나눠볼게요. 뭐 요 며칠 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운전할 때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강풍에 폭우까지 해서 항공기 운항까지 좀 차질을 빚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요, 지난 4일부터 5일 오후 8시 30분까지 누적 강수량이 최대 900mm에 육박했어요. 이로 인해서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제주공항의 출발 도착 항공편이 71편이 결항이 되었고 지연 운항한 항공편도 252편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었는데 누적 강수량이 제주 지역에 최대 900mm 육박했다. 뭐 폭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죠. 인명 피해 없었을까요? 네, 다행히 제주에서는요, 어제 오후 6까지 고립 사고, 뭐 전봇대 쓰러짐 이런 피해 신고는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네, 다만 경남 고성에서는 70대 주민이 농수로에 떠내려가서 실종이 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울산 울주군 바다에서도 조업을 나섰다가 숨진 70대 노부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고성 그리고 울산 울주에서 참 인명 피해가 있었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연휴 마지막 날 오늘도 서울도 그렇고요. 전국에서 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는 대부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올 예정이고요. 예. 네, 다만 강수량은 전국 곳곳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처럼 좀 가벼운 봄비가 오락가락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바다 안개도 당분간 좀 짙게 낄 예정이기 때문에 네. 해안가에 접근하시는 거는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버이날인 8일 오후에는 중부 지방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도 올라서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은 대체로 맑고 주말 오후에는 중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아직 5월 초인데 참 요 며칠간 한여름처럼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연휴인데요. 뭐 지방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테고, 근데 목적지나 경유지가 대전인 분들, 너 대전 갔다 왔어? 이랬는데 이거 안 사왔다 그러면 좀 섭섭해하는 분들 꽤 있어요. 대전의 대표 빵 브랜드 성심당인데요. 대전역에요. 네. 물건 보관함 가면 가방 맡긴 사람이 없대요. 다 성심당 쇼핑백이라고 하던데 네. 이 성심당이 연매출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 빵집들 다 제쳤어요. 네. 지난해의 매출이 1243억 원. 달했습니다. 1243억이요? 그렇죠. 이게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 넘기는 것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817억 원 정도가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후에 한 50%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매출액도 중요하지만은 네. 영업이익이 항상 중요합니다. 기업은요. 그렇죠. 그럼 이 성심당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느냐? 315억이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판관비, 판관비.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라고 생각한 걸 다 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남아 있는 게 영업 활동에서 남는 게 영업이익인데 315억 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빵집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뭐 A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199억 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고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브랜드예요. 또한 다른 또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214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빵집 여기보다 영업이익이 더 높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실 때 하나는 빠사, 하나는 뚜사. 네. 여기보다도 많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단일 빵집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남다는 게 와, 도대체 여기 비결은 뭐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몇 주 전에 대전 가서 성심당 갔거든요. 네네. 그때 거의 한 40분 기다렸나요? 줄이 맞습니다. 건물을 뚫뚫뚫뚫 돌던데 네. 아니 성심당은 대전에서 빵을 만들어서 대전에서만 빵을 파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동네 빵집인데 뭐가 이렇게 특별한 걸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예요. 가성비요. 역시나 이제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튀김소보로가 있는데 가장 많이 팔려요. 튀소. 1,700원입니다. 1,700원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부추빵이 있는데 이게 2,000원인데요. 제가 오늘 저도 이제는 여의도에서 빵집을 아침에 다녀왔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그 단팥빵 하나인데 2,300원이 넘어가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700원 지금 소보로가 그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근데 양도 적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는 긍정적인 포지셔닝 이렇게 전 생각을 해봐요. 어떤 포지셔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업을 분석했을 때 STP 분석을 해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지키고 타겟팅 잡고 포지셔닝이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포지셔닝이 뭐냐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 이거죠. 그렇죠. 고객들한테. 중요한 게 이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선한 기업 이미지로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네, 당일 판매하고 남은 베이커리 모두 기부합니다. 어디다가요? 이제 어려우신 이웃 분들에게. 그 다음에 월 3천만 원 가량의 빵을요.
양로원 아니면 보육원에 이거는 별도로 보내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기업으로 딱 인식이 돼 있고 그러게요. 무엇보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부부상도 그래요. 남편.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면 솔직히 좋은 남편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도요. 남한테 잘해주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의 15%는 분기마다 직원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 소문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내외적으로 그냥 뭐 굉장히 훌륭한 기업으로 소문이 나고 이런 기업에 빵을 팔아줘야지 이런 어떤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대전의 성심당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잘 되면 사실은 뭐 꼭 다 그러란 법은 없지만 서울에 뭐 강남일지 홍대일지 아니면 뭐 여의도일지 뭐 이런 번화한 곳에 광화문도 있고요. 지점 낼만 하거든요. 계획 없다나요? 없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서울 타 지역에 분점 없습니다. 근데 이 경영 철학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창업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피난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1956년도에 대정역 앞에서 이제 노점으로 시작한 게 성심당인데요. 그때 이제 창업주죠. 임길순 창업주가 대전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경남 거제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가려고 서울에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차를 탔겠죠. 기차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대전역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주가 생각했을 때, 야, 어차피 나한테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어차피 객지잖아요. 똑같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이제 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흥동 성당에서 이제는 밀가루 포대 2포대를 받습니다. 그걸로 시작한 게 지금의 이제는 성심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흥동 성당 건너편에 있어요, 본점이. 그래서 아마 성심당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빵 그 케이스에 이 카톨릭 정신으로 우리는 뭐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지금도 이제 거기에 있고, 근데 당연히 위기가 와요. 성심당.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대형 빵집 프랜차이저가 엄청나게 성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굉장히 위기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자체의 지원이죠. 그다음에 대전 시민들의 사랑. 정말 도와주자 이런 것 때문에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빵도 출시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빵 2012년도에 나왔던 게 보문산 메아리라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요빵 뭐 대표로 나와서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성공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겠죠. 서울에도 분점 내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심당은 대전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컨셉, 이 철학 때문에 뭐 대전시 내에서만 있고요. 절대 대전 이외에서는 사실 성심당을 만나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뭐 성심당이 도시의 주력 콘텐츠네요. 맞습니다. 뭐 대전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심당 때문에 대전의 이미지를 바꿀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대전하면 엑스포거든요. 그러니까 IT. 꿈돌이. 그런데 사실 지금의 젊은 MZ 세대들한테는요. 사실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건 그런 이미지보다 빵의 도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대전 빵 축제를 열었거든요. 그때 다녀간 인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나 아니면 이런 SNS 활동을 보면은요,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빵 이렇게 돼요. MZ 세대들한테. 그래서 아마 지금 저처럼 이제 올드한 세대들은 대전이 그런 도시였나?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빵의 도시로 좀 알려져 있고 오히려 갑니다. 찾아가요. 대전 가서 이제 성심당 가서 인증샷 찍고요. 요즘 뭐 빵지술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브랜드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군산에 보면 이성당이 있고요. 강릉에 뭐 감자빵도 있고, 대구에 삼성빵집 있죠. 청주에 청주당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도시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이런 어떤 먹거리를 개발하는 지자체들의 열심적인 노력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심당이야 이제 지역의 뭐 명물 도시의 주력 콘텐츠까지 큰 브랜드가 됐는데 처음엔 작은 빵집을 시작했고요. 근데 많은 이런 지역의 브랜드들이 작은 자영업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분들 상황은 어떤가요? 뭐 위기의 자영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노나우산 공제예요. 그러니까 노나우산 공제는 뭐냐면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일종의 퇴직금 명목으로 모아두는 돈입니다. 사실 공제금인데 이게 지금 봤어요. 통계를 봤더니 지난해 이게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 건수가
1만 건 넘어섰는데요. 이게 역대 최대치고요. 공제금 지급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조 2천억 원이 넘어갔는데요. 아이고. 이게 또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난해 이 정도 나갔다는 걸 보면은 와 이거 지금 재정 괜찮나라는 정도로 사실상 이게 너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폐업사유로 공제금이 지급됐다는 것이 그 정도 봐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표가 이제 서울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54.7%. 무슨 얘기냐? 두 곳 중 한 곳은 창업 5년을 못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못 넘기고 폐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위기로 자영업자분들이 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유행에 조금 민감하죠. 자영업자들의 이제 컨셉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지나면 빠르게 식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 안 좋다 하지만 또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은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아직도 은퇴를 준비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자영업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매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긴축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고금리 현상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고요. 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정 비용 많이 나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용 불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채무 불이행이 대신 자영업자가 1분기에만 1만 원 넘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통계로도 나오고 있고요. 1인당 대출 잔액을 봤더니 저는 놀라웠던 게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2억 4천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신 분들 중에서 세대별로 조사를 한 거예요. 봤더니 60대 이상 분들이 대출 잔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60대 이상인 분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 폐업도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뭐 폐업 사유 공제금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준비되지 않은 뭐 창업 내지는 퇴직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정책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신용사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요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지원 기간이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일단 뭐 전기요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 한마디로 이자 캐시백 제도도 했었죠. 고효율 전자기기 지원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원하는 게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야 그럼 손실보상 소급 적용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안고 있는데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일부분에만 사실 지금 손실보상 해줬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아오고 있는데 이거는 개정사항이거든요. 법.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는 사실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소상공인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드린다 그러면 은퇴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시길 좀 권유드립니다. 대부분들이 은퇴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이제 자영업, 준비되지 않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살 깎기 이제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아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뭐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이런 데서 은퇴자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실상 좀 공부를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고 또 하나의 조언은 이제 고정비용을 아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컨설팅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 해주고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냥 보시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셔서 지원하시면 무료예요. 어차피 돈 안 듭니다. 물론 뭐 자부담 10%는 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면은 다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내 고정비용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고정비용을 아껴서 내가 지금 이런 경기가 긴축 상황에서 어떻게든 아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개인 재무 설계를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조언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9772님 대체 휴일에 중국집에서 자녀 3남매와 어버이날 맞이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에 봉투도 4개, 지갑이 두둑해졌습니다. 뉴스레터 K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모든 게 감사한 날입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에 들으시면서 오늘 저녁 메뉴는 그냥 야 이거 먹자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빵, 노라조의 빵이라는 노래 끝곡으로 들으면서 연휴 마지막 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